동명고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55쪽에 있는 감상 다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5쪽의 감상 다지기에는요, 임춘의 공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소설과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형식적 특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이와 같은 형식이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형식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랑 특징을 배웠었죠.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요, 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해서 교훈을 전하는 서사 갈래이죠. 이러한 전에는 열전도 있고 사전, 가전, 탁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도움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작품은 전으로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서사 갈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열전, 사전, 가전, 탁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가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러한 가전은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생애의 성품 등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공방이 나오죠. 공방. 이 공방전에서 이 공방이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전문학에 속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보는 모의평가, 모의고사, 수능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보면서 이 공방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자, 이 공방에다가 우리 일단 밑줄 그어야겠네. 이 공방 주인공이죠. 이 공방은요, 말 그대로 엽전을 뜻해요. 돈이에요, 돈. 자, 공방. 예전에 엽전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엽전의 동그란 부분, 얘를 공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부분, 얘를 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방의 생김새를 따서 공방 이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방의 공은요, 엽전 바깥에 둥근 모양, 이 부분이죠. 둥근, 여기를 공. 그리고 이 방은요, 엽전 가운데 구멍에 네모난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방의 이름은 엽전의 모양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공방은요, 여기까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여기 이 부분. 자, 겉은 둥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공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얘가 방인 거예요. 자, 이렇게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는 공방의 생김새를 통해서 돈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둥그렇죠. 공은 돈의 원만한 기능.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일컫죠. 방은 네모네요. 그래서 악하죠. 나쁘다는 뜻이에요. 얘는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방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표리부동한 생김새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요. 표리부동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같지 않음, 즉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말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돈에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공존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기능에는 어떻게 보면 상업을 돌아가게 하는 건 돈의 가치,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상업이 올바르게 돌아가잖아요. 랑이가 울고 있어요. 돈이 상업적으로는 원만한 기능을 하지만 또 부정적인 기능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재화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방이라는 돈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김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요. 공방은 표리부동한 생김새,
표리부동은 한자성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돈에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공존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 수 있겠죠. 다음 글에서 공방이랑 관련된 생김새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김새와 관련된 기능과 한자성어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공방의 겉은 둥그렇기 때문에 착하나 속은 네모나여 악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쁘다. 라는 성격을 쓰면서 이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표리부동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계속 볼까요? 이러한 공방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공존하여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홍려경은요, 외국에서 방문한 사신을 접대하는 관직이죠.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재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자, 염철승 말 그대로 소금이죠. 이거는 소금염이고 이거는 철이에요. 철. 얘와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묶어볼까요? 근이 묶어서 근이 항상 공방을 가영이라 부르고, 가영은 자기의 맏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에요. 가영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묶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요, 염철승이 공방을 높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는 말은 염철승, 즉 소금과 철이 아무리 귀중해도 결국에는 뭐보다는 아래라는 거야? 그렇죠. 공방보다 아래, 즉 공방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돈이죠. 돈보다는 아래라는 의미예요. 경제 행위에 있어서 소금과 철, 그리고 돈이 있다면 이 둘 중 하나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지, 돈이라는 거죠. 상업적인 부분에서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묶은 거를 선생님이랑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소금과 철이 아무리 중요해도 뭐보다는 아래라는 거? 그렇지. 돈보다는 아래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 행위에 있어서 뭐가 제일 따봉이야? 그렇지, 돈이죠. 경제 행위에 있어. 너무 길다. 그죠? 좀 옆으로 옮길까요? 옆으로 좀 옮겨야겠어요. 너무 길어. 경쟁에 있어 돈의 중심적 위치를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는 원금과 이자를 말해요. 자, 여기 밑줄 한번 갑시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심지어 염치도 없었어. 그 말은 공방엔 돈이잖아요. 돈에 부정적인 기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성질도 탐욕스러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체면도 가리지 않아. 염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제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염치도 없고 욕심스러워진다는 말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단어죠.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 돈으로 인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기리지 않음을 우의적으로 드러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원금 이런 거를 저울질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여기 밑줄 한번 갈게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일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생산적인 일을 말해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얘는 생산적인 일.
근데 공방은 이러한 생산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백성들과 함께 이익을 다퉈야 되고 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는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잖아요. 농민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였어? 그렇죠, 농사일, 농업이죠. 이렇게 농업을 해서 얻게 되는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오히려 귀중하게 여긴 거죠. 자, 그럼 여기 백성들부터 한번 묶어서 먼저,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이란 거는 어떤 걸 뜻할까요? 바로 농업을 뜻해요. 농업.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농업. 근데 그 농업을 버리고 끝을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끝은요, 산농공상의 맨 끝을 얘기해요. 산농공상은 맨 끝.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의 산은 선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직업을 나열하는 거거든요. 먼저 선비. 그 다음 농이니까 농민이죠, 농민. 그 다음에 공은 공장. 그 다음 상이니까 상업, 상민이죠, 상민. 근데 이 중에서 맨 끝을 쫓도록 했대. 그럼 어느 거? 그렇지, 이렇게 상민. 즉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상업을 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공방은 돈이니까 상업을 해야 상인들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건 상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곡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일하는데 상업을 오히려 더 해야 돼. 이러면서 농민들이 주로 하는 농업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공방의 폐해입니다. 공방의 폐해.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요, 여기도 똑같아요. 공방의 폐해. 그래서 농사보다 어떤 일? 그렇지, 장사에 매달리게 한 거죠. 지금은 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염치도 없어져. 거기다가 백성들이 자주 하는 농업 일을 하지 말라 그래. 오히려 상업에 뛰어들어서 너희들은 상인이 돼야 돼. 이런 것처럼 산농공상에서 제일 마지막인 상업을 돕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공방의 행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중량 넘어가서요. 사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보입니까? 여기부터는 바로 비평입니다. 이제 공방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죠. 마치 우리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부분에서 우리가 소설의 5단계 맨 마지막인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사신에다가 일단 우리가 모르는 단어니까 밑줄 한번 그어보고, 사신은 다음과 같이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사신의 비평이 나오죠. 여기서의 사신은 이 전의 인물, 주인공인 성품과 행적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하는 사람인 사신은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우리가 배우는 공방전은 가전체잖아요. 이 가전체 작품의 맨 끝부분에는 이렇게 비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평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전의 형식과 유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신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 인물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보이죠? 이 부분은 바로 가전체 작품의 맨 끝부분에는 사신의 비평이 나옴. 오늘 좀 여기가 많이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쓰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전체 작품의 맨 끝부분에는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라는 사신의 비평이 나오게 되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자, 여기 마지막 비를 도와 여기부터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돈의, 그러니까 공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 거라면은 여기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은 거는 공방,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방,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그 다음 묶어볼까요?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여기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어. 그때 공방의 무리들을 다 죽였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방의 무리를 죽여버리자. 이거는 공방이라는 이 화폐, 돈이 없어져야 한다. 화폐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누구의 말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사신의 말이 담겨져 있지만 선생님이 사신은 누구를 대변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작가를 대변한다 그랬으니까 화폐를 폐지해. 이 화폐를 폐지하자라는 작가의 주장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정리하면요. 화폐를 폐지하자는 작가의 주장이 담겨져 있음. 이 말은 이 작가는 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 그렇지, 부정적이죠. 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에 대한 비판적 시각. 자, 그 다음도 계속 묶어볼게요.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여기까지. 없애지 않고 뭐 하기만 했어? 억제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후세까지 이러한 공방의 폐단이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공방의 일대기, 공방이 이렇게 했고 뭐 했어? 이렇게 비를 도와서 권력을 축적하고 자신들 무리를 삼은 거는 공방의 과거에 해당돼. 그렇지만 작가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와중에도 돈으로 인한 폐해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묶은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은 일대기는 과거에 해당되며 작가가 살고 있는 당시까지 돈으로 인한 폐해가 남아있죠. 작가는 이 화폐를 폐지하자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이 공방은 아직도 악습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까지 계속 공방이 가지고 오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은요, 정리를 우리가 하면은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죠.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 그래서 사신은 작가의 말을 대변해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공방전이 끝납니다. 물론 이렇게 짧지 않고 굉장히 안에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감상다지기로 나오면서 좀 짧게 나왔는데 공방전이라고 우리가 들으면은 아, 공방, 돈에 관한 이야기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게 풀 수가 있죠. 이 공방이라는 생김새를 모르거나 이 공방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모른다면 우리가 문화작품에서 공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방이 도대체 뭐야, 뭐 만드는 데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하죠.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뭐 홍길동전, 뭐 심청전 이렇게 들었지만 고전 문학 속에서 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임경업전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나중에 뭐 고전문학 좀 할 수 있으면요 선생님 이렇게 전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문학작품을 모의고사 이런 데서 보면은 새로운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데 너무 어려워하잖아.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도 해야 되고. 그치만 제목만 보고도 줄거리가 생각이 난다면 문제를 푸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공방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공방전의 갈래는요, 가전이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가전. 그래서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한 거죠. 사물을. 그래서 생애나 성품 등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봅시다. 맨 처음에 선생님이 본문을 배우면서 이렇게 공방의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다는 것을 우의적으로 드러냈다 그랬어요. 성격이 바로 우의적이 들어가고요. 우의적. 그 다음 가전에 가장 잘 들어간 성격이죠. 풍자적, 그 다음에 교훈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당연히 돈이죠. 돈, 엽전. 그 다음 주제를 봅시다. 주제는요, 돈, 재물이죠.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돈을 탐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하거나 경세를 비판한다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도 우리가 봐야겠어요. 특징은 먼저 이제 가전의 특징이 드러나야겠죠. 사물을 뭐 했어? 그렇지, 의인화.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 돈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난다고 씁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표리부동 같은 이제 공방의 생김새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돈에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공존하나 돈에는 부정적 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없애야 되는데 억제하기만 해서 후세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바로 공방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위로 올리면요, 우리가 문제가 이와 같은 형식이 대상을 형성하는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말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과 공방전의 두 작품의 형식은 전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 두 작품 모두 이 전의 형식을 따르면 인물의 행적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의 순으로 내용이 구성된다는 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죠. 전의 형식적 특징은 바로 어떤 거? 그치, 인물의 행적에서 뭘로 간다고요? 인물에 대한 평가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거는 일단 대상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 평가를 하면서 작가의 생각, 작가의 주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에는요,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방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전의 형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작가의 생각, 가치관, 사상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겠지요.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정리 부분 감상을 마치며 여기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의 정리 황만근부터 볼까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요.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약간 모자라지만 성량하며 관용과 도량의 정신을 가진 누구 나와요? 그치, 황만근과 이기적이며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뭐 했어? 대비했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비정함과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황만근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대비했기 때문에 황만근의 성격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고 강조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또한 작품의 끝부분에는 황만근에 대한 묘비명이 제시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이는 어느 양식? 그렇지, 전의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그래서 이는 전통 서사 양식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인 어떤 거? 그렇지, 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 전도 배워야겠죠. 전은 한문문학 양식의 하나로서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글이에요. 뭐가? 전이.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보다 기록물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최근에는 문학적인 각도에서 조명을 받고 있지요. 본래 경전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전하려는 목적의 글이었으나 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 열전 이후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 정착하였다가 문인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문인들은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백성들의 행적을 서술하였고 사전이나 가전, 탁전 등의 다양한 문장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공방전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지, 여기 가전에 해당되죠. 열전이 주로 역사상의 위인들을 다룬다면 사전은 일반인 중 미덕이나 선행을 베푼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가전은 동식물들이나 사물을 뭐한 거야? 의인한 거죠. 그리고 탁전은 작가 자신의 인생을 가상의 인물에 가탁하여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열전도 있고요. 사전도 있고요. 우리가 배운 가전도 있고요. 그리고 탁전도 있다. 근데 이러한 전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교훈적인 글을 담고 있다라는 게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소단원 1 문화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배워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걸 배웠어요? 우리가 김소월 시인의 그렇지, 가는 길을 배웠고 두 번째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작품의 수용과 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시 등교를 하고 또 쉬었다가 등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아 바로 중간고사가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 빠뜨리지 말고 꼬박꼬박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복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말 이제 안 해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김현승의 눈물까지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했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